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장혁 씨, 장선비 한양살이라는 유튜브 운영하는 장혁 씨를 모시고 북한의 조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했지만은 근데 2년 전에도 북한에 살던 북한 주민이었고 때문에 최근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북한엔 조폭 조직이 있냐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유튜브 봐도 그런 거 잘 설명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모시고 북한에 조폭 조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씨 고향이 청진이죠? 네,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제가 네. 좀 조폭 생활을 했으면 좀 더 이렇게 네.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청진하면 네. 옛날부터 함경도 사람들이 또 기질이 세잖아요. 네. 예전에 조폭 조직들이 깡패들이 청진에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때요? 뭐 청진 함경북도 사람들 뭐 리전 투구라고 하죠. 뭐 이렇게 진탕에서 싸우는 개 묘사를 하는데 그만큼 승질이 더럽다는 거겠죠. 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가방에 이렇게 자갈 있잖아요. 돌을 그냥 한 가방 담고 다니면서 그냥 삽장 들고 이렇게 방패처럼 얼굴 가리고 다니면서 돌 까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네, 초반. 그리고 80년도 그때 마지막으로 청진에서 엄청난 조폭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깡패들이죠. 예, 그런 집단 패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백사장에서 했대요. 그게 너무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청진시가 예전에는 뭔가 특별시였는데 강등도 되고 그때 조직폭력배 뭐 우두머리로 총살도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상당히 꺾인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옛날에는 뭔가 싸우는데 목적이 있어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구역에서 왕이다. 이런 목적을 뭐 이런 경제적인 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여기서 왕이다. 주먹의 왕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전엔 뭐 좀 깡패들이 있었는데 조직이 있었는데 김정일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한국이 삼천 교육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전국적으로 깡패 조직 소탕하라 해가지고 그때 숱한 사람들이 총살 보스급들은 총살되고 많이 흩어졌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지금도 조폭 조직 같은 거는 없나요? 지금도?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뭐 조폭이라는 말이 뭐 조직폭력배 그런 줄임말 느낌인 것 같은데 북한은 그런 북한에서 말안 일단 쓰죠. 조직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정한 조직 외 사적인 조직은 사실상 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밀결사. 그 헌법으로는 뭐 결사의 자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딱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 사조직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반당 반혁명 총파분자가 되니까 아무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도 그거는 이렇게 뭔가 정권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처벌이 너무 막 네. 죽이고 하니까 조직을 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뭐 각종 조직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호남 향후에 뭐 무슨 김해 김씨 종친회 무슨 동창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은 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조직을 만들었으면 이건 다 비밀결사 나쁜 놈들이 되는 거, 반동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렇게 함경도 출신들은 뭐 이런 고향 사람들끼리 이런 유대감이 강하다고 이것도 뭐 지방주의라고 하면서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도는 특히 딱 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둠의 세계라는 게 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뭐 맞습니다. 빌린 돈 받아다 주고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몸빵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북한에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양지가 있으면 원래 음지가 있는 법인데 이 음지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북한도 2000년 이후로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첨예해지면서 빌린 돈 못 받고 그걸 대신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사회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법보다는 주먹이니까 체육하는 친구들도 보면 유술 뭐 레슬링 일어난 친구들이 감독한테서 임무를 받는데 너네 오늘 저기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 집에서 돈 받을 채권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이런 아저씨들이 덩치로 탁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얼마 받을 거 있는데 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그 운동한 거니 목 보면 알잖아요. 아, 그런 아저씨들이 와서 뭐 되게 예의 바르게 놀아요. 뭐 이렇게 몸 쓰지 않아도 강자가 부리는 예의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먼저 받아가고 우리는 줄 서 있다가 나중에 받고 그러면 또 이제 감독이 또 그중에 선수들한테 좀 생각해 주고 자기도 챙기고 이게 대체로 체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개입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힘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또 많이 나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영예군인, 장애인. 영예군인, 장애인. 네. 영예군인은 그 우리로 말하면 상위군인이란 말이에요. 네. 군대 나갔다가 군인은 군인인데 군복무 경력이 있는데 군복무 기간에 어떤 뭐 이런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뭔가 불구가 돼서 장애 집에 돌아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 영예 군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국가로부터 자기가 바쳤다.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해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국가도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돈 받으러 영예군인들이 간다는 네, 거죠. 막 그리고 들이치고.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목발 잡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예군인들은 실제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 영예군이 매달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난감하죠. 없는 돈 빚져서라도 보내야죠. 그 사람들은. 영예군인 장애인도 해요? 영예군이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처음에는 네. 이게 영예군인들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 영예군인이라는 걸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영예군인 구분이 없이 이제는 조금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이제 거의 정석으로 굳어졌어요. 장애인도 뭐 영예군인 메달 장마당 하나 사서 붙이고 다니면 네, 영예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혹시 그 조희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 되게 응. 80년대, 90년대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시까리 조희준이 그런 이름 못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님도 네. 이제는 20년 네. 지나다니 이 북한에서 엄청 유명한 국민 드라마예요. 거의 뭐 음. 전원일기 수준의 드라마인데 여기서 안 좋은 인물이에요. 국가에서 뭐 부정 인물인데 극 중에서는 장애인이에요. 제가 북한의 드라마에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측면의 하나가 꼭 그런 부정적인 인물을 장애인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 내내 뭔가 장애인이라는 동정을 가지고 보다가 확 깨게 만드는 그래서 거의 이제는 고정된 레퍼토리처럼 돼버렸어요. 예, 극 중에서 장애인이 나오면 무조건 간첩이 아니면 밀정이야. 뭐 이렇게.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네, 진짜 바꿔야 될 게 장애인에 많고요. 대한 인식이 안 됐으니까 그런 네, 건데. 그게 장애인이라는 게 참 사회적 조금 배려가 필요한 그런 건데 북한에서는 그런 평등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지금은 대부분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군림하는 것으로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 받으러 갔을 때 네. 한 명이 들어놓으면 뭐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무리로 가야지. 그 무리로 가는 뭐 경우도 조직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예. 10명이면 제각기 한 집에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10명이 다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최근에 빚받는 것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꺼주는 거는 그 모절이고 되게 바보고 받는 거는 영웅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서 주고 앉아주고 서서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참 돈 받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북한은.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민사 소송을 지급을 거의 안 해줘요. 예, 개인의 이런 사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재판소도 있지만 그 재판소의 역할이 뭔가 이렇게 개인 경제권을 가지고 민권 분쟁 이런 걸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한 명 장애인한테 부탁을 하면 돈 잘 받아주는 사람이 가서 그냥 줄기차게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직이 있어야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의 보스도 또 있죠. 보스도 있어요? 예. 아.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오기 전 한 2년 전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이니까 2017년 네 그때 제 친구가 북한 기준에서 엄청 그 비싼 폰을 샀었어요. 한 800불 거의 하는 폰을 샀었는데 그 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폰에다가 폰을 잃어버리면 북한은 이제 폰을 주운 사람이 폰을 이렇게 잃은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한 50불 정도 협상을 해요. 되게 웃기는 건데 이렇게
문자를 막 보내거든요. 나 누군데 얼마 주겠으니까 제발 좀 전화 받아라.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한 막 며칠씩 속 태우다가 알았다 하자 해가지고 뭐 300엔 뭐 중국 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 아주 그냥 폰 받는 게 뭐 첩보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이때도 또 장애인이 탁 나왔어서 또 네,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것도 있고 이제 막 어디까지 와라 뭐 이렇게 지령 주듯이 해가지고 이게 뭔가 돈을 받는 게 불편한 세상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찾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내가 땅에서 주었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폰을 주는 것도 또 좀 웃기기 때문에 아주 그냥 휙 뭐 간첩 접선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폰 잃어버렸을 때 그 나와서 폰 전달하고 뭐 개입하는 게 장애인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아.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던 그 친구 폰 같은 경우는 기종이 엄청 상위 기종이라서 200~300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폰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폐기하고 부품으로 팔아도 300~400불은 거뜬하게 건지는 폰이라서 아무리 그렇게 협상을 하자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씨알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좀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결사. 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입금해. 그러면 해결해 준다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가져다 주고 폰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물이라고 하죠. 훔친 물건들을 하나의 유통망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애인 조직이 네.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에서 아무래도 영예군인들은 또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안 국가에서 되죠. 배급도 못 주고 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네, 동정을 네. 얻고. 그러면 뭐 도둑질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해요?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는 그 모두가 공무원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국가에서 월급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하니까 모든 부문이 이제는 다 그 결탁될 수밖에 없어요.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면 뭐 내가 보안원이다, 경찰이라는 거는 범죄자가 결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도둑이랑 그 도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찰 이제 다 그 카테고리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차를 타고 함흥에 놀러 갔는데 그 차가 이제 그 작물이죠. 도둑질한 자전거를 이렇게 옮기는 차였어요. 네. 그런데 한경도에서 팔면 들키니까 네. 함흥에 갖다 팔고. 그런 북한은 거죠.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 차를 소유할 만큼 경제적인 수준은 안 되니까 전동 자전거에 대교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500불 정도 내면 전동 자전거를 살 수 있는데 그 전동 자전거를 사서 그냥 요거에 엑셀 돌리면서 쫙 가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근데 그거 또 훔치는 얘기가 되게 성하죠. 통째로 막 차 대고 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전거는 요 지역간 내에서는 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통째로 함흥으로 옮겨가고 또 함흥의 거는 통째로 청진에 옮겨오고 이렇게 도를 옮기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로 또 싸게 사고 네, 이런 거를 근데 옮기는 과정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호송을 경찰이 해줘요. 아, 도둑놈들이 훔쳐서 작물 호성을 네. 뇌물 받았겠죠, 네. 당연히? 당연히 받았겠죠. 아. 진짜 사회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어두운 세력과 뭔가 그것을 저지해야 될 세력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면서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보도석 그리고 엘리베이터 뭐 진짜 장애인 전용 장치들이 많고 지역은 대중교통에도 장애인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버스에 타면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를 정도거든요. 장애인석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참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내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네. 이 장애인이 뭐 조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네. 예전에 한국에서 그 조직폭력배 조직은 기본 수입이 자리세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시장 나가서 너 자리 봐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받는데 네네.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음. 뭐 이렇게 목발 같은 걸 쥐고 다니면서 동냥을 해요. 일단은 동냥을 하는데 그 동냥이 결국에는 자리세나 같아요. 그걸 안 줬다. 안 주면 막 그 탁을 엎고 깽판 치는 깽판 쳐놓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암암리에 이제 자리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 굳어져 있고 시장에만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대체로 이제 뭔가 오징어랑 잡고 부둣가 이런 데서 부둣가, 청진은 시장은 부둣가니까. 아무래도 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조금 장사가 잘 되고 그 어떤 자리가 특정하게 자리세가 없는 곳 이런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동양을 이렇게 받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동양은 원래 주고픈 사람 마음이잖아요. 적게 준다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그 기준 수치에 못 미치면 막 그 주로 없고. 없고, 네,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범죄랑 이렇게 엮여 있다 이런 이미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보유는 엮이기 싫어서 단속을 안 하겠죠? 네, 그 사람들은 뭐 사실상 그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하층이니까 뭔가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 안 줬다가 깽판 치면 내가 같이 때려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을 때렸다 그러면 그 또 폐가 있잖아요. 패들이 네, 달려오나? 다 와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음, 안 합니다, 사실상. 네. 자, 오늘 이렇게 이 북한의 그 조폭 문화, 근데 조폭은 없고 결론 지으면, 근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데다가 영예군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돌봐주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집게다리, 짝다리를 들고 가서 목발 들어놓고, 들고, 네. 목발 들고 가서 들어놓고 자릿세 받아내고 이런 형태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니까 거기 보안원들도 이제는 뭐 눈 감고 뭐 봐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어둠의 세계, 조폭의 세계는 장애인들이, 영예군인들이 엮여서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도둑질하고 그걸 작물 옮기는 데까지 장애인 조직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장혁 씨 모시고 북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씨가 하는 그 장선비 한양사리도 많이 찾아주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